할머니들이 범인을 잡았다고요? 네, 저희도 믿기지 않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11월에 차가운 형광등 아래 5명의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화투 칠 때 입는 형형색색의 조끼를 걸친 채였다. 맞은편에는 젊은 형사 셋이 멍하니 할머니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손이 뒤로 묶인 30대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제가 전직 형사 출신입니다. 30년 했어요. 72세 박순자가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헌병대요. 70세 이영희가 덧붙였다. 저는 사기꾼이었어요. 20년 전 일이지만. 69세 정옥순이 멋쩍게 웃었다. 젊은 형사 하나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이거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하지? 박순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우리가 잡았으니까 우리 말 좀 들어보세요, 형사 양반.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0월의 마지막 주였다. 낙엽이 거리를 뒹굴고 저녁 6시만 되면 어둠이 내렸다. 신월동 5가는 조용한 주택가였다. 큰 아파트 단지 옆에 자리 잡은 오래된 빌라촌.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주민들이 대부분이었고 서로 얼굴을 아는 동네였다. 그런 동네에 이변이 생긴 것은 한 달 전부터였다. 10월 1일 동네 편의점에서 현금 50만 원이 사라졌다. 사장 박지영은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야 금고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CCTV를 확인했지만 범인은 보이지 않았다. 사각지대로 침입한 것이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단골 할머니 하나가 말했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50만 원 때문에 난리 칠 수는 없죠. 제가 조심성이 없었나 봐요. 하지만 일주일 후 같은 일이 또 일어났다. 이번에는 동네 슈퍼마켓이었다. 역시 현금 40만 원이 사라졌다.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약국 30만 원. 그 다음 주 미용실 60만 원. 10월 마지막 주 옷가게 70만 원. 한 달 사이에 5건의 절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피해액은 총 25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불안은 커졌다. 우리 동네가 왜 이래? 경찰은 뭐 하는 거야? 밤에 무서워서 어떻게 다녀? 동네 주민들은 저녁만 되면 문단속을 철저히 했다. 편의점과 가게들도 일찍 문을 닫았다. 평화롭던 동네에 긴장감이 흘렀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관할 경찰서에서 형사 2명이 배치되었다. 그중 한 명은 박민수 45세의 중견 형사였다. 민수는 피해 현장들을 돌아다니며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범인은 교묘했다. CCTV 사각지대만 골라 침입했고 지문도 남기지 않았다. 목격자도 전혀 없었다. 이 정도면 프로인데. 민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프로 절도범치고는 훔쳐가는 금액이 너무 적었다. 보통 프로라면 더 큰 곳을 노린다. 이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어머니가 사는 집에 들렀다. 같은 동네였다. 어머니 박순자는 혼자 살았다. 아버지가 5년 전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는 작은 빌라에서 홀로 지냈다. 어머니 계세요? 응, 들어와. 72세의 박순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백발이 반쯤 섞인 단발머리,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 여전히 정정했다.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어머니는요? 나도 먹었지. 근데 너 요즘 바쁘다며? 동네 절도 사건 때문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동네 소문은 빠르다.
아직 못 잡았어요. 범인이 영리해서. 영리하긴 그냥 운이 좋은 거지. 순자는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 밤에 조심하세요. 범인이 아직 안 잡혔으니까 혼자 다니지 마시고. 알았어, 알았어, 걱정 마. 민수는 어머니 냉장고를 확인하고 반찬 몇 가지를 챙겨 넣은 뒤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한마디 더 했다. 정말 조심하세요, 어머니. 순자는 문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조심은 무슨 내가 더 무섭지. 다음 날 아침 신월동 경로당. 경로당은 동네 중심에 있는 2층 건물이었다. 1층은 탁구대와 운동기구가 있고 2층은 넓은 방 하나에 TV와 좌탁이 놓여 있었다. 어르신들은 매일 이곳에 모여 화투를 치거나 수다를 떨었다. 오전 10시 박순자가 경로당에 도착했다. 이미 4명의 할머니가 와 있었다. 순자 씨 왔어요? 70세의 이영희가 반갑게 인사했다. 키 165cm의 다부진 체격. 짧게 자른 머리가 남자처럼 보였다. 응, 왔어. 순자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올라갔다. 좌탁 주변에 4명이 앉아 있었다. 이영희 옆에는 68세 김말자가 앉아 있었다. 안경을 쓴 말자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 그 옆에는 74세 최경숙. 회색 파마 머리에 온화한 인상. 경로당에서 회장을 맡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69세 정옥순. 화려한 색깔 옷을 좋아하고 말이 많은 성격이었다. 요즘 동네가 왜 이래? 밤만 되면 무서워 죽겠어. 옥순이 화투를 섞으며 말했다. 경찰이 빨리 잡아야 하는데. 경숙이 한숨을 쉬었다. 경찰이 뭘 하겠어. 요즘 젊은 애들은 머리가 안 돌아가. 순자가 냉정하게 말했다. 순자 씨 아들이 형사라며? 그 아들도 못 잡아? 말자가 물었다. 그래, 못 잡는다더라. 어제 왔길래 물어봤더니 단서가 없대. 참 답답하네. 4명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화투를 치면서도 대화는 계속 절도 사건으로 이어졌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는다는지, 누군가는 이사를 간다는지. 1시간쯤 화투를 치다가 영희가 카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냥 우리가 잡으면 안 돼? 4명이 동시에 영희를 쳐다봤다. 뭐? 우리가 범인 잡으면 안 되냐고. 영희 씨, 정신 차려, 우린 할머니야. 말자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순자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카드를 내려놓고 영희를 바라봤다. 영희 씨, 진심이야? 응. 왜? 못할 것도 없잖아. 순자 씨는 형사 출신이고,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지. 순자 씨, 설마 진짜? 경숙이 놀라서 물었다. 왜 안 돼? 경찰이 못 잡으면 우리가 잡으면 되지.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30년 형사로 살았던 그 눈빛이었다.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옥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4명을 돌아보며 말했다. 다들 과거가 있잖아. 나만 형사 출신이 아니지. 4명이 서로를 쳐다봤다. 영희는 전직 군인이었다. 헌병대에서 20년을 복무했다. 말자는 은행원이었다. 횡령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일했다. 경숙은 간호사였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30년을 근무했다. 그리고 옥수는 사기꾼이었다. 20년 전 감옥에 다녀온 뒤 개과천선했지만 사기 수법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우리 생각보다 팀워크 괜찮을지도. 영희가 빙그레 웃었다. 순자도 미소를 지었다. 30년 만에 다시 느껴지는 감각. 사건을 쫓는 그 짜릿함. 자, 그럼 회의 시작한다.
할머니 탐정단 출동. 화투판은 치워졌다. 좌탁 위에는 종이와 볼펜만 놓여 있었다. 박순자가 종이를 펼치며 말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일단 우리가 아는 정보부터 정리해보자. 5명의 할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좌탁을 둘러앉았다. 아까까지 화투치며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피해 장소가 5군데지. 편의점, 슈퍼, 약국, 미용실, 옷가게. 순자가 종이에 적었다. 피해 금액은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총 250만 원. 말자가 덧붙였다. 역시 은행원 출신답게 숫자에 강했다. 범행 시간은 전부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평일만 범행했고 주말엔 안 했어. 영희가 말했다. 그리고 CCTV 사각지대로만 침입했지 지문도 없고.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종이에 정보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다. 30년 형사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다. 좋아. 그럼 범인 프로파일링을 해보자. 순자가 펜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첫째, 범인은 이 동네 사람이야. CCTV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맞아. 외부인이면 그렇게 정확할 수 없지. 영희가 동의했다. 둘째, 평일에만 범행한다는 건 주말에는 뭔가 다른 일이 있다는 거야. 가족이 있거나 주말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는 동네에 사람이 많으니까 피하는 걸 수도 있고. 말자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그것도 가능하네. 셋째, 훔쳐가는 금액이 적어. 프로 절도범이 아니야.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지. 250만 원이면 뭘 하려고 그러는 걸까? 경숙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병원비, 빚, 아니면 급하게 필요한 돈? 옥순이 말했다. 옥순 씨, 사기꾼 입장에서 보면 어때? 이 범인 어떤 타입 같아? 순자가 물었다. 옥순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이 사람 초보야. 프로라면 더 큰 곳을 노리지. 동네 구멍가게는 안 털어. 그리고 금액도 적고. 이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타입. 그럼 상습범은 아니라는 거네. 응.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에 적었다. 범인 프로파일. 동네 주민. 평일에만 범행 주말 불가. 초보 범죄자. 급하게 돈 필요. 250만 원 목표. 좋아. 그럼 이제 용의자를 찾아보자. 순자가 말했다. 동네 사람 중에서 최근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글쎄, 동네가 작아서 대부분 다 알긴 하는데. 경숙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일단 후보를 적어보자. 나이, 직업, 최근 상황 같은 거. 말자가 펜을 들었다. 5명은 머리를 맞대고 동네 사람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30년, 40년을 함께 산 동네였다. 누가 어디 사는지, 무슨 일 하는지, 요즘 형편이 어떤지 대부분 알고 있었다. 편의점 사장 지영이 남편은? 아니야, 그 사람은 주말에도 일해. 트럭 운전사거든. 그럼 슈퍼 주인 아들은? 그 아이는 대학생인데 서울에 자취해. 평일엔 여기 안 와. 미용실 옆집 사는 젊은 남자는? 그 사람. 최근에 직장 그만뒀다던데? 순자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 강도훈인가? 35살쯤 됐을 거야. 혼자 살아. 영희가 기억을 더듬었다. 아, 그 착한 청년? 맨날 우리 짐도 들어주고 그러더네. 경숙이 놀라서 물었다. 응. 근데 최근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소문 들었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던가.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 말자가 종이에 이름을 적었다.
근데 도훈이가 그럴 리 있어? 착하고 예의 바른 애인데. 경숙이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뭐든 할 수 있어. 옥순이 쓸쓸하게 말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 일단 용의자 목록에 넣자. 다른 사람은? 순자가 물었다. 몇 명을 더 적었지만 강도훈만큼 조건에 맞는 사람은 없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 시작하자. 순자가 펜을 내려놓았다. 수사? 우리가? 경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못할 거 없잖아. 우리 다들 경력자인데. 영희가 팔을 걷어 올렸다. 근데 불법 수사 아니에요? 경찰도 아닌데. 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가 빙그레 웃었다. 우린 그냥 산책하는 할머니들이야. 동네 구경하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가게에 들러서 물건 사고. 그게 뭐가 불법이야?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옥순이 무릎을 쳤다. 자, 그럼 역할 분담하자. 순자가 다시 종이를 꺼냈다. 나는 전체 지휘하고 현장 분석할게. 영희 씨는 주변 경계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줘. 체력이 제일 좋으니까. 오케이. 영희가 주먹을 쥐었다. 말자 씨는 용의자 금융 상황 파악해줘. 은행원 출신이니까 돈 흐름 보는 게 제일 빠를 거야. 알겠어요.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경숙 씨는 피해자들 인터뷰 부탁해. 사람들이 간호사한테는 마음을 잘 여니까. 해볼게요. 경숙이 웃었다. 옥순 씨는 범행 수법 분석해줘. 사기꾼 출신이니까 범죄자 심리를 제일 잘 알잖아. 맡겨. 옥순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자, 그럼 내일부터 작전 개시다. 할머니 탐정단 화이팅. 순자가 주먹을 앞으로 내밀었다. 다른 4명도 주먹을 모았다. 화이팅. 좌탁 위에 5개의 주먹이 부딪혔다. 72세, 70세, 68세, 74세, 69세. 합치면 353세.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탐정단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5명의 할머니는 경로당 앞에서 만났다. 자, 모두 준비됐지? 박순자가 물었다. 그녀는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 평소보다 단단히 무장한 모습이었다. 준비 완료. 이영희는 운동복 차림이었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손목에는 손목 보호대까지 차고 있었다. 우리 수사 나가는 거 맞죠? 등산 가는 거 아니고. 김말자가 영희를 보며 웃었다. 대비는 철저히 해야지. 혹시 모르잖아. 영희가 어깨를 으쓱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소로 가자. 편의점부터. 순자가 앞장섰다. 편의점은 동네 입구에 있었다. 24시간 영업하는 작은 가게. 사장 박지영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할머니들, 어서 오세요. 지영이 반갑게 인사했다. 지영아, 우리 좀 물어볼 게 있어. 최경숙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역시 간호사 출신답게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네, 뭔데요? 저번에 도둑 들었던 날 말이야. 그날 뭔가 이상한 거 없었어? 이상한 거요? 지영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이 왔다든지 아니면 누가 자꾸 가게 주변을 서성였다든지. 그날은 평소랑 똑같았어요. 밤 11시쯤 문 닫고 12시에 집에 갔는데 CCTV는 확인해 봤어? 순자가 물었다. 네, 경찰이랑 같이 봤는데 아무것도 안 찍혔어요. 가게 뒤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거긴 CCTV가 없거든요. 뒤쪽으로 들어오려면 담을 넘어야 하는데. 그럼 젊은 사람이네. 영희가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렇겠죠.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금고는 어떻게 열렸어? 말자가 물었다. 그게 제가 비밀번호를 너무 쉽게 설정했나 봐요. 1234였거든요. 1234? 5명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제가 깜빡하고. 지영이 머리를 극적였다. 그럼 비밀번호 알면 누구나 열 수 있겠네. 네. 죄송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왔다. 다른 할머니들도 따라 나왔다. 가게 뒤쪽으로 돌아가자 높이 1.5m 정도의 담장이 있었다. CCTV는 정면만 비추고 있었고 뒷문 쪽은 사각지대였다. 이 담을 넘었다는 거지? 영희가 담장을 만져봤다. 70대 할머니인 내가 넘을 수 있을까? 순자가 물었다. 힘들지. 젊은 사람이라도 운동 좀 해야 넘을 수 있어. 그럼 범인은 체력 좋은 젊은 남자. 그렇겠지. 순자는 작은 수첩에 메모했다. 편의점 뒷담 넘어 침입. 금고 비번 1234 쉬운 번호. 체력 좋은 젊은 남자. 두 번째 장소는 슈퍼마켓이었다. 경로당에서 5분 거리. 슈퍼 주인 김 사장은 60대 남자였다. 아, 할머니들 무슨 일이세요? 김 사장님, 도둑 들었을 때 좀 물어봐도 될까요? 경숙이 다정하게 물었다. 아이고, 또 그 얘기예요? 경찰한테 다 말했는데. 그래도 한 번만요. 우리가 좀 궁금해서. 하여간. 그날은요, 평소처럼 밤 11시에 문 닫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출근하니까 금고가 열려 있더라고. 어떻게 들어왔어요?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제가 환기하려고 살짝 열어뒀는데 그걸로 들어온 것 같아요. 창문으로? 순자가 밖으로 나가서 창문을 확인했다. 1층 화장실 창문이었다. 크기는 50cm 정도. 작은 편이었다. 이 창문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마른 사람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영희가 창문을 살펴봤다. 체격이 작거나 마른 사람이네. 순자가 수첩에 적었다. 슈퍼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 체격 작거나 마른 사람. 세 번째는 약국, 네 번째는 미용실, 다섯 번째는 옷가게. 오후 3시가 되어서야 5곳을 모두 돌아봤다. 할머니들은 다시 경로당으로 모였다. 자, 정리해보자. 순자가 수첩을 펼쳤다. 편의점은 담장 넘어서, 슈퍼는 창문으로, 약국은 환기구로, 미용실은 지붕 타고, 옷가게는 쪽문으로. 전부 CCTV 사각지대네. 말자가 말했다. 그리고 전부 11시에서 12시 사이. 범인은 이 동네 지리를 완벽히 알고 있어.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체력이 좋고 체격은 작거나 마른 편. 경숙이 덧붙였다. 30대 정도? 젊은 남자? 옥순이 물었다. 그렇지. 그리고 순자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범인은 각 가게의 금고 위치를 알고 있어. 침입해서 바로 금고만 열고 나왔으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 그럼 가게에 자주 오던 손님이거나 아니면 가게 사정을 잘 아는 사람. 5명이 서로를 쳐다봤다. 강도훈. 순자가 이름을 말했다. 그 청년이 맞는 것 같아. 나이도 30대 중반, 체격도 마른 편이고 동네 사람이니까 가게들도 다 알지. 그리고 착해서 가게 일도 자주 도와줬잖아. 금고 위치도 알 수 있었을 거야. 말자가 덧붙였다. 근데 도훈이가 정말 그럴까? 경숙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달라져. 옥순이 쓸쓸하게 말했다. 일단 확인해보자. 말자 씨, 도훈이 금융 상황 파악 가능해? 은행에 친구가 있어 물어볼게. 영희 씨, 도훈이 집 위치 확인해줘.
평소 언제 나가고 들어오는지도. 알았어. 경숙 씨, 도훈이 아버지 병원 어딘지 알아봐줘. 병원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옥순 씨는 나랑 같이 도훈이 행동 패턴 분석하자. 오케이. 순자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다. 3일 안에 증거 확보하자. 그리고 그녀는 4명을 돌아보며 웃었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맞아. 나도 오랜만에 이런 거 해보네. 영희가 주먹을 쥐었다. 우리 꽤 잘하는 것 같은데? 말자가 빙그레 웃었다. 할머니 탐정단 생각보다 괜찮은걸? 옥순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경숙도 이제는 걱정보다 기대감이 더 커 보였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 미행이다. 다들 준비해. 준비 완료. 5명이 다시 주먹을 모았다. 경로당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72세, 70세, 68세, 74세, 69세. 이 동네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들이 이제 범인을 쫓기 시작했다. 이틀이 지났다. 할머니들은 각자 맡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김말자는 은행 친구를 통해 강도훈의 계좌를 확인했다. 물론 정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30년 은행원 인맥은 무시할 수 없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도훈의 계좌에는 단돈 3만 원밖에 없었고 3개월 전부터 병원비가 매주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버지 투석 치료비야. 일주일에 50만 원씩 나가. 말자가 보고했다. 이영희는 도훈의 집 앞에서 관찰했다. 매일 밤 10시 30분이면 집을 나가 동네를 한 바퀴 돌고 12시쯤 돌아왔다. 정확히 범행 시간과 일치했다. 그리고 주말엔 안 나가. 아버지 병원 간호하는 것 같아. 영희가 덧붙였다. 최경숙은 병원을 확인했다. 도훈의 아버지는 신월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신부전으로 투석 치료를 받고 있었다. 비용은 월 200만 원 이상. 보험이 없어 전액 잡이었다. 도훈이가 3개월 전에 직장을 그만뒀대. 아버지 간호 때문에. 경숙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옥수는 범행 패턴을 분석했다. 사기꾼 출신답게 범죄자 심리를 꿰뚫고 있었다. 이 친구는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야.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그래서 소액만 훔치는 거고 250만 원이면 한 달치 병원비네. 순자가 계산했다. 그럼 다음 달엔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돈이 계속 필요하니까. 5명은 경로당에 모여 최종 회의를 했다. 증거는 충분해. 하지만 결정적인 현장이 필요해. 순자가 말했다. 현장? 범행 중인 모습을 잡자는 거야? 영희가 물었다. 그래. 그래야 확실하지. 그럼 다음 타겟을 예상해야 하는데. 말자가 지도를 펼쳤다. 지금까지 털린 곳을 보면 편의점, 슈퍼, 약국, 미용실, 옷가게. 전부 동네 남쪽이야. 그럼 다음은 북쪽? 아니야. 패턴을 보면 돈이 많이 있을 만한 곳을 노려. 약국이 제일 컸잖아. 60만 원. 그럼 순자가 지도를 가리켰다. 여기 동네 꽃집.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주말 앞두고 매출이 많을 거야. 맞아. 꽃집은 금요일에 장사 잘 되지.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오늘 밤 꽃집에서 대기하자. 순자가 결정했다. 그런데 꽃집 사장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하면 긴장해서 티날 수 있어. 우리가 조용히 지키는 게 나아. 알았어. 밤 10시 30분. 꽃집은 문을 닫았다. 거리는 조용했다. 박순자와 이영희는 꽃집 맞은편 골목에 숨었다. 어둠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김말자와 최경숙은
꽃집 뒤쪽 길목을 지켰다. 정옥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체를 감시했다. 5명 모두 핸드폰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모두 위치 확인. 순자가 작게 속삭였다. 말자 확인. 경숙 확인. 옥순 확인. 영희 확인.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10시 50분. 11시. 11시 20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안 오는 건가? 영희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순자가 말했다. 11시 40분. 그때였다. 왔어. 옥순의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들렸다. 어디? 북쪽에서 걸어오고 있어. 검은 모자에 마스크. 순자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30년 전 형사 시절의 그 긴장감이 되살아났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꽃집 앞을 지나쳤다. 주위를 살피는 모습, 그리고 꽃집 뒤쪽으로 돌아갔다. 뒤쪽으로 갔어. 순자가 속삭였다. 우리가 본다. 말자의 목소리. 잠시 후. 창문 열고 있어. 들어가려고 해. 경숙의 긴장된 목소리. 지금 들어갔어. 순자는 영희를 쳐다봤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두 사람은 조용히 꽃집 뒤쪽으로 이동했다. 말자와 경숙도 그곳에 있었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핸드폰 손전등이었다. 들어가 있어. 순자가 창문 밑에 섰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금고 여는 소리. 돈 세는 소리. 나온다. 영희가 소리쳤다. 창문으로 남자가 나왔다. 바로 그 순간.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순자가 소리쳤다. 남자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영희가 이미 길을 막고 있었다. 도망가지 마. 영희가 남자의 팔을 잡았다. 놔주세요. 남자가 몸부림쳤다. 하지만 70세 할머니라고 무시할 수 없었다. 영희는 헌병대 출신이었다. 팔 꺾는 기술을 아직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흑.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순자가 다가가 모자를 벗겼다. 가로등 불빛 아래 얼굴이 드러났다. 도훈이. 경숙이 작게 중얼거렸다. 강도훈이었다. 35세, 착하고 예의 바르다고 소문난 청년. 그가 범인이었다. 도훈은 바닥에 엎드린 채 울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엄마야. 범인 잡았어. 신월동 꽃집 뒤쪽으로 와. 전화 너머로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범인 잡았다니까. 빨리 와. 순자는 전화를 끊고 도훈을 내려다봤다. 젊은 남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할머니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해냈다. 정말로 범인을 잡았다. 20분 후 경찰차 2대가 도착했다. 박민수 형사가 차에서 내렸다. 그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어머니, 정말 범인을 잡으신 거예요? 저기 앉아 있잖아. 순자가 꽃집 계단을 가리켰다. 강도훈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영희가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손전등을 비추자 도훈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도훈 씨?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만 흘렸다. 정말 도훈 씨가? 민수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도훈은 동네에서 착하기로 소문난 청년이었다. 어르신들 짐도 들어주고 아픈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다. 수갑 채워. 민수가 후배 형사에게 지시했다. 잠깐. 순자가 손을 들었다. 일단 이야기 좀 들어보자. 어머니, 이건 공식 수사예요.
어머니가 개입할 수? 내가 잡았으니까 내가 먼저 물어볼 권리 있지.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물러섰다. 어머니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순자는 도훈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72세 할머니의 무릎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도훈아. 도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왜 이랬어? 순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추궁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도훈은 입술을 떨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투석 치료를 받으세요. 알아. 신월병원이지? 도훈이 놀라서 순자를 쳐다봤다. 어떻게? 우리가 수사했거든. 할머니 탐정단이 다 알아냈어. 경숙이 옆에서 말했다. 도훈은 고개를 떨구었다. 일주일에 50만 원씩 들어가요. 한 달이면 200만 원 넘게. 직장은 그만뒀고? 네. 아버지 간호해야 해서. 낮에는 병원 가고 밤에만 시간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보험은? 없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용직으로 일하셔서.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3개월 전부터 돈이 떨어졌어요. 친구들한테 다 빌렸고 은행 대출도 막혔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죄송합니다. 도훈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처음엔 안 하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아버지가 투석 못 받으시면 돌아가세요. 저는 아버지를 잃을 수가 없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른 할머니들도 침묵했다. 돈을 훔치는 게 나쁜 건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발 아버지 치료만 끝나면 제가 다 갚을게요. 감옥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아버지만 살려주세요. 도훈은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제발이요. 제발. 경숙이 눈물을 닦았다. 말자도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주먹을 쥐었다. 옥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민수야. 네, 어머니. 이 친구 연행해. 알겠습니다. 민수가 도훈을 일으켰다. 수갑이 채워졌다. 도훈은 저항하지 않았다. 순순히 경찰차로 향했다. 경찰차가 떠난 후 5명의 할머니는 경로당으로 돌아왔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우리가 잘한 걸까? 경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범죄는 범죄야. 이유가 있어도 나쁜 건 나쁜 거지. 순자가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말자가 말했다. 나도 옛날에 그랬어. 옥순이 입을 열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사기를 쳤지. 나쁜 짓인 걸 알면서도 했어. 그때 나를 잡은 형사님이 나한테 기회를 줬어. 감옥 갔다 나온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옥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훈이한테도 기회가 필요한 거 아닐까? 기회? 응. 처벌은 받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피해자들을 찾아갔다. 편의점 사장 지영, 슈퍼주인 김 사장, 약국 사장, 미용실 원장, 옷가게 사장. 부탁이 하나 있어요. 순자가 말했다. 범인이 강도훈이라는 걸 아시죠? 그 친구. 사정이 있어요. 순자는 도훈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다. 아픈 아버지, 투석 치료비, 막막한 상황. 물론 나쁜 짓을 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친구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선처를 부탁드려요. 편의점 사장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괜찮아요.
도훈 오빠가 평소에 저한테 잘해줬어요. 무거운 박스도 날라주고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저도 선처 원합니다. 슈퍼 주인 김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친구 착해요. 아버지 때문에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약국 사장, 미용실 원장, 옷가게 사장도 모두 동의했다. 다들 합의할게요. 돈은 나중에 갚아도 괜찮아요.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강도훈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의 합의와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참작되었다. 피고인은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그리고 피해액 250만 원은 2년 내에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도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법정을 나온 도훈은 기다리고 있던 순자를 보았다. 할머니, 도훈아. 순자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았어. 너희 아버지 치료비. 도훈이 봉투를 열었다.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거 300만 원이 넘는데.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 동네 가게 사장님들, 다들 조금씩 모았어. 내가 평소에 잘해준 덕분이야. 도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울지 마.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순자가 도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어. 그냥 앞으로 바르게 살아. 그게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보답이야.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일어서며 웃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자들한테 돈 꼭 갚아. 알았지? 네, 꼭 갚을게요. 순자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경로당으로 가는 길. 햇살이 따뜻했다. 한 달이 지났다. 강도훈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청소를 했다. 사회봉사 명령이었다.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줍고 공원 벤치를 닦았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가 절도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 청년이 도둑질했던 애지? 쯧쯧 착해 보였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도훈아, 아침 먹고 해. 편의점 사장 지영이 김밥을 건넸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먹으라니까. 일하는 사람이 밥은 먹어야지. 슈퍼 주인 김 사장도 매일 아침 커피를 내왔다. 김 사장님, 제가 죄송한데.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약국 사장은 아버지 약을 챙겨줬다. 투석하시는 분은 이 약 꼭 드셔야 해요. 무료로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소리 그만하고 아버지 잘 모셔드려. 미용실 원장은 도훈의 머리를 깎아줬다. 면접 볼 때 깔끔해야지. 공짜야. 옷가게 사장은 면접용 셔츠를 선물했다. 이거 입고 면접 봐. 꼭 붙어야 해. 도훈은 매번 눈물을 참아야 했다.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돕고 있었다. 경로당. 5명의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모였다. 화투를 치거나 수다를 떨거나 가끔 동네 소식을 나눴다. 도훈이 요즘 잘하던데? 영희가 말했다. 응, 매일 청소하는 거 봤어. 정말 열심히 하더라. 경숙이 웃었다. 다행이야. 그 친구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말자가 차를 따르며 말했다. 우리가 잘한 거 맞지? 옥순이 물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글쎄,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나도.
네 명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경로당 문이 열렸다. 할머니들 계세요? 도훈이었다. 도훈아. 왔니? 순자가 반갑게 맞았다. 네. 할머니들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도훈은 5명 앞에 정중하게 절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나. 무릎 아파. 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도훈이 일어섰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야? 피해 금액이요. 250만 원. 다 모았어요. 도훈이 봉투를 내밀었다. 벌써?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말자가 놀라서 물었다. 밤에 대리운전 일 시작했어요. 낮에는 아버지 간호하고 밤에는 일하고 힘들지만 괜찮아요. 이제 빚을 갚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순자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잘했어. 피해자들한테 전달할게. 네. 그리고 도훈이 다시 허리를 숙였다. 할머니들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만약 할머니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도둑질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큰 죄를 지었을 거고.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순자가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들이 절 잡아주셨고 기회를 주셨어요. 이 은혜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은혜는 무슨. 우리는 그냥 할 일 한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들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도훈의 눈이 붉어졌다. 그리고 할머니들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가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셨어요. 신장 기증자가 나타나면 이식 수술 받으실 수 있대요. 정말? 경숙이 기쁜 표정을 지었다. 네.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 상태가 좋아지셔서 수술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할머니들이 모아주신 돈으로 제대로 치료받아서 도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야, 남자가 울기는. 영희가 어깨를 툭 쳤다. 죄송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울어도 돼. 기쁠 때는 울어도 괜찮아. 옥순이 휴지를 건넸다. 도훈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저 다음 주에 면접 봐요. 물류회사 정규직이요. 오, 잘됐다. 붙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수술비도 모아야 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필요해서 붙을 거야. 너 같은 친구 안 뽑으면 그 회사가 바보지. 순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도훈이 5명을 돌아보며 말했다. 저도 나중에 할머니들처럼 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올바른 길 알려주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 그게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보답이야. 순자가 도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도훈은 다시 한번 깊게 절하고 경로당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5명만 남았다. 우리 좋은 일 했네. 경숙이 웃으며 말했다. 응, 그 친구 잘 될 거야.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말이야. 영희가 입을 열었다. 우리 생각보다 잘하는 거 아니야? 이 탐정일?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옥순이 맞장구 쳤다. 순자는 빙그레 웃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계속하는 거 어때? 계속? 응. 할머니 탐정단. 정식으로. 4명이 서로를 쳐다봤다. 재밌을 것 같은데? 영희가 먼저 손을 들었다. 나도 찬성. 말자도 손을 들었다. 나도. 경숙도. 나도. 옥순까지. 그럼 결정. 할머니 탐정단 정식 출범이다. 순자가 주먹을 쥐었다. 5명이 다시 주먹을 모았다. 할머니 탐정단 화이팅. 웃음소리가 경로당을 가득 채웠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다. 2달 후, 신월동 경로당 앞에 작은 간판이 걸렸다. 할머니 탐정단. 손으로 직접 쓴 듯한 글씨. 그 밑에 작게 적혀 있었다. 동네 문제 상담, 분실물 찾기, 무료. 박순자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럴듯한데? 그러게. 우리 진짜 탐정 같아. 이영희가 웃었다. 경로당 2층은 이제 탐정단 사무실로 변했다. 좌탁은 회의 테이블이 되었고 한쪽 벽에는 동네 지도가 붙어 있었다. 오늘 첫 의뢰인이 온대. 김말자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누군데? 백이동 사는 할머니. 고양이를 잃어버렸대. 고양이? 최경숙이 웃었다. 에이,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해? 정옥순이 투덜거렸다. 왜 안 돼? 작은 일도 소중한 일이야. 그 할머니한테는 큰 문제잖아.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알았어, 알았어. 옥순이 손을 흔들었다. 오전 10시. 경로당 문이 열렸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들어왔다. 여기가 탐정단이에요? 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경숙이 반갑게 맞았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 고양이가 사라졌어요. 나비라고 3살 된 암컷인데 일주일째 안 들어와요. 걱정 많으셨겠어요. 사진 있으세요? 말자가 물었다. 네, 여기요.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냈다. 삼색 고양이 사진이 보였다. 예쁘네요. 특징이 뭐예요? 오른쪽 귀에 작은 흉터가 있어요. 어렸을 때 다쳐서. 알겠어요. 찾아드릴게요. 순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요? 정말 찾아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우리가 누군데요? 할머니 탐정단이에요. 영희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날 오후 5명은 동네를 샅샅이 뒤졌다. 골목마다, 공원마다, 주차장마다. 나비야, 나비야 부르며 다녔다. 동네 사람들이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다. 할머니들 뭐 하세요? 고양이 찾는 중. 아, 그 탐정단? 소문 들었어요. 3시간 후 영희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고양이를 발견했다. 찾았다. 여기 있어. 차 밑에 웅크리고 있는 삼색 고양이. 오른쪽 귀에 작은 흉터. 나비 맞아. 경숙이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안아 올렸다. 할머니는 고양이를 안고 울었다. 나비야, 어디 갔었니? 엄마 걱정했잖아. 다행히 건강해요. 밥도 잘 먹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돈은 얼마예요? 돈은 안 받아요. 우리는 무료예요. 순자가 웃었다. 그럼 이거라도.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냈다. 사탕밖에 없어서. 아이고, 이것도 감사히 받을게요. 5명은 사탕을 하나씩 받았다. 할머니가 돌아간 후 우리 진짜 탐정됐네. 옥순이 사탕을 입에 넣으며 말했다. 그러게. 기분 좋은데? 말자가 웃었다. 그 후로 일주일에 2~3건씩 의뢰가 들어왔다. 잃어버린 지갑 찾기, 사기 문자 확인해주기, 길 잃은 강아지 주인 찾기, 아파트 소음 문제 해결, 택배 도둑 잡기. 모두 작은 일들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들에게는 소중했다. 우리 필요한 사람들이 있네. 경숙이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 경력이 얼마인데. 영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느 날 박민수가 경로당을 찾아왔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럼. 바쁘지. 순자가 웃었다. 동네에서 소문 자자하던데요. 할머니 탐정단. 허허, 우리가 좀 유명해졌지? 네. 그런데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그냥 작은 일만. 알아. 걱정 마.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우리가 누군데? 전직 형사, 군인, 은행원, 간호사, 그리고 순자가 옥순을 가리켰다. 사기꾼. 옥순이 웃으며 순자를 쳤다. 민수도 웃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응, 알았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5명은 경로당 창가에 나란히 섰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경숙이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 덕분에 사람들이 웃잖아. 영희가 대답했다. 나이 들어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게 좋네. 말자가 말했다. 그러게. 매일 화투만 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 옥순이 동의했다. 순자는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아직 젊은 거야. 뭐? 72살이든 74살이든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맞아. 4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 그럼 내일도 화이팅. 순자가 주먹을 내밀었다. 다른 4명도 주먹을 모았다. 할머니 탐정단 화이팅. 5개의 주먹이 부딪혔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신월동 경로당 간판에도 불이 켜졌다. 할머니 탐정단. 작은 글씨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이름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세상은 아직 할 일로 가득했다. 그리고 이 할머니들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할머니 탐정단 이야기를 마치며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둘째, 경험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셋째, 용서는 처벌보다 강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